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네.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서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떤 표 계산에 입각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표 계산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명분적으로는 네. 언젠가 함께 할 정당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탄생의 배경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이었고 가장 강하게 민주당이 조금 더 몸집이 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했었던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실제로 최전세 선거 맞아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 슬로건도 조국 대표가 직접 작성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와닿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탄핵안도 조국혁신당에서 만들어 놓은 걸 처음에 올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그럼 끝나고 난 이후에 새 정권을 탄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출소 후에 8월 24일 부산에서 민주당보다 더 좌완 투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소하고 합당의 절차가 바로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아, 원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좌완 투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쟁하겠구나. 그러면 생각했던 거는 경쟁은 나쁘진 않다.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은 더 왼쪽으로 간 정책이 나왔어야 돼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저는 TK만 욕할 것이 아니라 호남도 물갈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인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 토호들이라고 계속 날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군수선거 2번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민주당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그런 뜻으로 이제 독자 노선을 가기로 한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합당 발표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당원으로선 실망을 하죠.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었던 것은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안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민주당원에게 묻습니다. 아, 제안 전에 물었어야 한다. 민주당원에게 여쭙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출혈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합당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고 해요. 순서가. 그러니까 한 문단 안에 한 그 원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조국혁신당에 먼저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뜨거워하고 저녁에 당원 주권 중심 맞아요. 정당이니까 네. 당원들에게 최종적으로 묻겠다라고 선회했어요. 근데 이거를 순서가 아니고 한 원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튿날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사전에 충분히 공유 못해서 송구하다고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못나시다. 왜냐하면 1인 1표제를 물어보는 날이었어요. 여론조사가 시작된 날. 네. 네. 1인 1표제를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부결됐던 이유가 이건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인 1표제 해서 당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인지도와 인기가 많은 정청래 당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그날은 당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결되고 나서 작은 사안이라도 당원들에게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원 중심 주권 정당이 해야 할 일이고 1인 1표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사안도 여쭙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못내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합당에 찬성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네. 절차적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책적인 그 지표의 문제도 말을 했는데 최경환 선배가 보시기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정책적 좌표라는 게 크게 많이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네. 국회 이번에 새로 시작해가지고 법안에 어떤 걸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했는지를 쭉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각 당의 어떤 진보나 보수의 어떤 성향 이걸 쭉 줄세우기를 한 게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이제 주요 정당들 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왼쪽이에요. 가장 왼쪽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지금 중도 보수가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오른쪽이 개혁신당 그다음에 개혁신당보다 저쪽에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동국대학교의 그 박명호 교수라고 있어요. 박명호 교수. 네, 정치학 교수 있잖아요. 네. 가끔 패널로 나오시는 그분이 국민의힘 연찬회인가 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연찬회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민주당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냐면 김성준의 자본주의와 어허. 이소영의 자본주의가 싸우고 있다. 아, 그 당 내에서. 당 내에서 박무영 교수가 쓴 단어 둘 다 자본주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성준의 자본주의, 네. 이소영의 자본주의가 싸우고 있는 자본주의 정당이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이 정도는 있어. 근데 니들은 자본주의 정당도 아닌 것 같아. 지금 국민들한테 거의 내란 정당으로 찍혔잖아. 그런 말을 함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조국 혁신당은 어느 쪽에 가깝냐고 하면 진성준의 자본주의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굳이 맞아요. 따져본다면. 네. 왜냐하면 보유세랄지 뭐 이런 것들 부동산에 관한 토지 공개념이랄지 이런 이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소영의 자본주의와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영의 자본주의는 이재명의 자본주의와 가깝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걸 보면.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소영의 자본주의는 그동안의 꾸준한 상법 개정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머니무브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충분히 증명이 됐고 머니무브를 이니셔티브를 한 사람이 누구야? 대선 후보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주가 5천.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성장.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키워드는 유인입니다. 유인이란 키워드다. 네. 유인입니다. 다른 언론인들이 이 말을 잘 안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 유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게 국가의 그 하나의 예산과 정책과 통화 정책의 기능이에요. 그게 국가의 기능이야. 그렇죠. 예. 네. 그게 국가인데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네. 근데 그거를 유인을 하겠다고 했지 푸시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 푸시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푸시하는 정책을 단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단 한 번도라는 말은 제가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거의 없다로 바꾸겠습니다. 기조가 유인이에요. 이거는 넛지거든요. 넛지는 기업들한테 페이버를 줘서 지방으로 옮기게 하겠다. 청년들한테 페이버를 줘서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페이버는 어떤 땅에 관한 페이버. 그 인적 물적 자원의 재분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물적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땅, 자본, 사람.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페이버를 주겠다는 거예요. 유인이라는 건 페이버를 강력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과 제일 맞는 어떤 입법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과 제일 맞았던 그런 사람이 상황이죠. 네. 이소영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화학적 융합이 될까? 저는 정책적으로 봤을 땐 네. 지금처럼 밖에서 이렇게 따로 또같이처럼 네. 해서 어떤 거는 협동하고 어떤 거는 같이 가고 이게 훨씬 더 두 정당의 네. 뭐랄까 그 운신의 폭? 네.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훨씬 더 낫지 않나? 만약에 같이 들어가면 네. 이 정책적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같이 들어가지?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 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 서울시장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가장 이슈는 서울시장이에요. 이어든 야든. 서울시장을 오세훈이 나온다면 그냥 오세훈이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탈환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조국은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단순하게 아주 단기적으로 3, 4개월 남았는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데 흡수했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네. 야, 보유세 아니 그건 최후의 수도 아니야. 세금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저는 보유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잖아. 네네. 이게 어떻게 화학적으로 융합이 되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서울 시민들이 네. 그동안 이제 이렇게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 그럴 줄 알았어. 씨.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지. 아, 이런 부분이 기폭제가 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정밀하게 계산을 했나?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용해가 된다면 네.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네. 굉장히 좋은 정당이 될 것이다. 다 용해가 된다면 그러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에는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될 것 같지 않다. 합당 찬반이 나뉘어져 있고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 방법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이렇게 네.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또 제 이야기에 대해서 또 많이 들으시면서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주류들,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주류들이 하고 있는 이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인 부분이 많아요. 최근에도 검찰개혁안 관련해서도 너무 좀 정부 흔들기가 좀 심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법사위 쪽에 그 스피커가 크신 분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 비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확장되어 있는 지지자들 쪽에서 제가 이 합당 부분도 바라보는 거니까 그 시각의 차이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의 전격 선언이죠. 예. 전 이건 기습날치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용성의 차원에서 볼게요. 수용성. 이게 뭐냐면 명분입니다. 명분.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합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에 대한 수용성 차원을 먼저 살펴보면 조국 혁신당은 제3당이고 예.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면서 그동안에도 민주당과의 차별화 노선을 계속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사면받고 난 이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의 조국 혁신당의 행보를 보면 정치개혁, 경제제도, 조세 문제, 사회 분야, 안보 분야, 그리고 검찰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과 지금 국민주권 정부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야당 역할을 선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럼 왜 야당 역할을 선명하게 했냐? 제3당으로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선명하게 한 거죠. 근데 지지율이 안 올랐거든. 네. 지금도 오늘 기자 기준으로도 갤럽에서 여전히 3%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뭐 성비 문제 뭐 해결하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당이 지금 떠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선명한 야당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에 와서 집권 여당인데 야당 역할을 하던 부분들과 합치자니 이 충돌되는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전 이것이 수용성의 차원에서는 상당한 삐그덕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저는 문제고. 여기서 좀 덧붙이면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들, 네.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의 그런 과정들에서 감정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쌓여온 게 있는 거죠. 쌓여온 게 서사가 있지, 서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청래 대표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이걸 전격적으로 그냥 던져버렸잖아. 의사수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이어서 가면 적법성의 문제죠. 과정의 문제. 이게 지금 우리 형진 씨 얘기한 적법성의 문제인데 당에서 어떤 합당이라고 하는 당원들 전체의 뜻을 지금 묻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가장 무거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대결단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절차. 청와대와의 소통. 근데 이것도 사실 어제 삐그덕거린 게 어제 일부 나왔고 뭐 오전과 오후 입장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옆에 있는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들과도 소통을 안 하고 전격 제안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조국 대표를 많이 만나셨다 그러더라고 밀실에서. 예. 이게 밀실 야합 아니냐. 지도부한테 언급 없이. 언급도 없이. 그래서 지금 지도부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원을 설득하기 앞서서 내 옆에 있는 최고위원도 설득을 못했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당원들한테까지 그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와서는 오늘자 입장에서는 먼저 던지고 송구하다. 예. 지금부터 토론하자 이러거든요. 순서가 거꾸로 됐죠. 먼저 그렇다. 토론을 하고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제안을 하셔야지 이렇게 막중한 당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예. 본인의 국외 결단이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 절차의 위반, 절차 무시, 과정의 문제. 과정의 문제, 예. 이 적법성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어제부터 해서 막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딴지 이제 언급하고 하시니까 이거는 저는 어디가 맞다, 뭐 딴지가 맞다 이게 아닙니다. 인규형이 이제 난 유 이재명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들어보세요. 그러면 네.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반론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 형이 그걸 반박을 그래요, 해주는 그래요. 형식으로 그것도 그래요. 난 괜찮을 것 왜냐면 같아. 반영을 또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반영을. 그래야 토론이 되지.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뉴공도 보니까 총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논리더라고. 이거는 이 방법이 맞다. 정청래 대표의 방법이. 왜냐? 어차피 지금 지선 앞두고 의원들의 반대가 어차피 셀 거기 때문에 미리 토의를 했으면은 아예 안 됐을 거다. 그런데 지선을 이제 따로 하는 경우 서로의 상처가 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합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리 토의를 했을 때는 어차피 안 될 일이었다라면은 내부의 컨센서스가 없다는 전제잖아요. 그럼 그런 일을 하면 당원 주권에 맞나요? 당원 주권에 아니 당원 주권 정당으로 1인 1표도 부결됐는데 또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면서 내세운 명분 자체가 당원 주권 모든 뜻은 당원으로부터 나오고 당원께 묻고 예. 숨쉬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당원과 함께 하겠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일관된 논리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고 그 길로 가자는 계속 거고. 그렇게 얘기해왔고 근데 지금 요 주제 하나만큼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미리 토의를 생략하고
대표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이건 던져놓고 시작해야 된다. 응. 그럼 당원 주권과의 모순 충돌이 바로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주권도 문제지만 제가 지적하는 건 적법성에 있어서도 당원을 다 위반하는 거예요. 네. 최고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거든 당원에. 다 무시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도 뭐 비교하면서 자꾸 기분 나빠하시는데 제가 그냥 행위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윤석열이가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엄을 동원해서 자기 권한이니까 내가 절차 좀 무시하고 나라 좀 살려보겠다는데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그냥 국무회의도 통지도 안 했어 국무위원들한테. 그리고 그냥 국무회의를 열어버렸거든.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직권남용죄. 어허. 지금 처벌받고 그렇지, 있어요 윤석열이가. 아니 통지도 안 해줬단 말이야. 국무위원 몇 명한테는. 그거 다 범죄로 지금 백대현 재판장이 징역을 5년을 때린 거 중에 일부가 됐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면 윤석열이니까 그건 다 나쁜 거고 우리 쪽에서는 내가 봤을 때 우리 편이니까 뭐 조금 절차 위반 당원 좀 어겨도 대표가 판단한 게 맞으니까 아예 어차피 물어봐봐야 다 반대할 거였으면서 대표가 판단해서 던진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 그건 진영 논리다. 전 그렇게 봐요. 오케이. 그 당원 주권과는 충돌되는 면이 있어요. 충돌되는 면이 있다. 아까 뭐 김어준 씨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랑 입장이 똑같아요. 조국 당은 어떨까요? 조국 대표당은 지금 혁신당? 좋아하겠지. 너무 좋아하죠. 하고 왜? 싶어하겠지. 자기 당 합당하는 게 소원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사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추가로 어제 제가 또 다른 그 장윤선 기자가 네, 취재하신 편의점? 거 네. 그 시사인에 나가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네. 저 모니터하고 이제 여러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얘기를 드린 네. 건데 장윤선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이 싸다라는 여론이 있었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더 싸다? 커리 전에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지선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내주는 게 오히려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민주당에서 내줄 게 좀 적다. 이런 여론이 민주당 안에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일단 취재한 그러면 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 수산 씨한테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이거 장윤선 기자의 의견이 아니라 취재 결과. 내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주식을 사는데 주식을 사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져. 떨어져.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안 사지. 지금도 3%야. 어. 왜 사요? 안 사지. 떨어질 게 명확한데. 그렇지. 그 판단 차이입니다. 근데 수산 씨 나중에 지났어. 한 2년 지났어. 어. 지방선거가 지나. 그럼 그 당의 지지율은 3에서 1% 돼 있을 거거든. 그건 그럼 이제- 1%대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3%대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싸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매수자 입장에서. 오케이. 반론은 지금이 싸다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대전제는 그거야. 싼데 왜 사? 필요해야 사잖아. 아니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건이 싸. 오 싸다 이거 1,500원에 싸게 파네. 원래 3,000원짜리인데. 근데 싸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해야 사는 거야. 그렇지. 당에 도움이 돼야 사는 거야. 왜냐면 사오면은 집에 공간도 차지하고 그거 운영하려면 전기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싸다고만 구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그렇지. 의도가 있는 거야. 필요해야 사지. 근데 더더군다나 싼데 왜 사? 동시에 앞으로 더 싸질 건데 왜 구매를 해? 그 논리라면? 아니 나중에 지나면 공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0%. 0%. 소멸되면 끝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뭐 다수당의 횡포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오로지 민주당이 잘 돼야 정부 여당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부가 성공하잖아요. 그럼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최대치의 승리로 좀 가야 되는데 싸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거는 전제가 틀렸고 싸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예. 전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히 반대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오케이. 하나만 더. 아까 적법성에다 하나 빠뜨린 거는 절차, 여기 과정. 당원 위반도 있지만 청와대와의 교감도 그거 물어보려고 매우 그랬어. 부족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어제 홍익표 수석이 와서 얘기는 일부 했지만 네. 이미 대변인과 수석이 입장 다른 것도 그것도 문제야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뼈 네. 아프지만. 그럼 수석이 약간의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진화? 진화고 아니 정무수석 교체기에 이런 걸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즉시성에 폭탄을 던지더라도 뭐 김어준 씨 말이 뭐 100% 맞다고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아니 최소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은 진용이 짜지고서 이걸 해야지 바뀌었는데 지금 김병욱 비서관도 그만둔다는 거예요. 짐 싸서 가고 있는 거야. 성남시장 나간다고. 그럼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백이고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청와대에 그냥 투척을 해 던져버리고 통보를 해? 그럼 청와대는 그 인사 교체기에 소위 말하는 빈집털이를 당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전 이거는 청와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어제는 뭡니까? 무슨 날입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고 예. 바로 다음 날이고 그리고 그 한덕수 8년을 재판. 플러스했던 재판이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이것도 정해진 거고 네. 그리고 어제는 돌발 변수도 있었죠. 5천을 넘어갔네. 네. 그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오늘은 아니구나. 내가 조국 대표와는 밀사로 많이 만났고 신뢰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아니다. 왜? 대통령 청와대에 부담이 되는 건 그렇지. 지금은 아니다. 당원들에게 내가 또 소통도 안 했다. 그럼 더더욱 하지 말아야지. 조국 혁신당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당연하죠. 미루던지. 쉿 해야지 서로. 3일만. 그러네. 그래서 5일만 이제 쉿 했었어. 그래서 하필 이 제한 타이밍이 너무 안 굉장히 좋았지, 좀, 너무 안 좋았지. 너무 좀
아쉽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오히려 청와대를 발목 잡으려는 의도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왜냐면 피해 본 건 사실이거든. 예. 어제도 대본이 다 바뀌었거든. 모든 방송 저도 다 나갔지만 예. 너무 속상했어요, 솔직히. 나도 속상할 정도인데 그렇지. 더 당원분들은 더 속상하지 사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이해를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무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갖다가 당원 주권을 본인 스스로 어기면서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추진하면은 더 조심했었어요. 또 근데 그게 거꾸로 됐죠.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합치면 이 내세운 명분이 이제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2월 3일부터 후보자 등록도 있는데 지방선거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긴 합니까? 그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두 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게 이제 실익의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앞에 명분과 과정도 너무 중요해. 그렇지만 실익이 이거는 실익의 문제, 제일 본질이야. 필요성의 문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봐야 되잖아. 예. 근데 그 토론이 좀 없었잖아.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치면 더 크게 이긴다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자면 과정에서의 승리가 없이 결과만 승리를 한다고 국민들이 존중을 합니까? 과정의 승리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과정까지 승리를 하려고 하잖아. 그렇지. 그게 국민들 니즈와 맞는 거고 국민 예. 주권의 실질화거든. 국민 주권을 형해화시키면요 말로는 떠들어 국민 주권을. 근데 늘 내 맘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국민 탓이야. 이게 약간 그 자기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양날의 검 같은 거기 때문에 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이라는 단어를 약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유리할 때는 당원 주권이고 내가 불리할 때는 당원 주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판단하는 게 옳지. 이 독선적인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받고 지지율을 저 같은 사람도 보수 쪽에서도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도 옳지만 코스피도 잘했지만 과정도 옳은 거예요. 예. 절차의 승리, 과정의 승리까지 가야 된다. 이게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거고 두 번째 통합하면 이긴다? 과연 그런가요? 그럼 미래통합당이 통합해서 이겼습니까? 통합을 내세우면은 이깁니까?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정치에서는 오히려 역설로 통합 노래 부르는 쪽이 늘 져요. 보세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대통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 싼 데 사옵니다. 그럼 반대는 반작용 없을까요? 반대편은 안 모일까요? 거기 더 결집하는 거예요. 더 결집합니다. 거대한 승리라는 게 국민들이 줄 때 받는 거지 우리가 거대하게 하면 이겨볼 거야. 그걸 왜 정치인들이 정합니까? 그럼 국민들 바로 역작용 나오고 견제심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결여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합쳐서 이긴다? 그럼 제가 두 지역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둘이 합쳤어. 그럼 첫 번째로 일단 공천이 어려워 관리하기가. 내부 지금 출마자들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의자 뺏기 싸움 그때 얘기했잖아. 둥글게 삑 해야 된단 말이야. 내부에서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 두 번째 그럼 잡으면 더 커지겠죠. 아니 합쳐도 더 커지죠. 이 잡음이 내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잡음이야 알아서 정리를 한다고 치고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유리한 날 봤을 때 영남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네.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제 봐야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당이고 조국 팬클럽 당인데 그 당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뉴 이재명 쪽으로 확장이 가능하냐? 확장이 안 돼. 확장이 불가능해. 그럼 부산이나 수도권의 선거에서는 대전, 충청, 강원 쪽에서는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인사들이 와서 아무리 지지를 해도 결집만 더 가속화돼. 그러니까 장동혁하고 비슷한 거야. 장동혁도 지금 결집만 계속하고 있잖아 몇 년째. 그 확장에는 저는 이건 불리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호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호남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아까 내부 경선 관리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경선에서 반발하는 예를 들면 민주당 쪽 사람이 지분 나눠먹기에 의해서 출마를 못해. 그럼 그분 어떻게 할까요? 무소속 출마를 하죠. 무소속으로 나와서 또 갈라지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 아니 그분들이 욕망이 있고 선거를 다 하고 싶고 아니 우리 형진 씨가 남원시장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1년 동안 해왔는데 아니 조국혁신당 빵석을 줄 수는 없잖아. 그대로 경선하고 하면 민주당이 다 이기지. 그럼 조국혁신당이 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그럼 일정 부분 당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근을 당신들은 저기 질 때만 공천 다 할 테니까 가서 지세요. 돈만 쓰세요. 그럼 조국혁신당이 그걸 왜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부산이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선거에는 악영향을 주고 호남과 같이 민주당이 유리한 곳에서는 오히려 내부 반발 플러스 무소속 출마로 오히려 더 갈라지는 이런 역효과가 양쪽에서 다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실익의 차원에서도 이거는 완전히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